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폭락하고 있는 카카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폭락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의미가 있고 카카오 속에 있는 어떤 복잡한 세계, 자, 그것을 좀 풀이를 해야 돼요. 이 카카오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금 정부의 포지션, 색깔, 그런 것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가, 좌파 정부는 사회를 양극화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양극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좌파 정부잖아요. 분배를 잘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좌파 정부가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눌렀던 것은 부동산으로서 어떤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 잘 사는 사회로 이제 가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나, 과연. 이제 그런 의미. 역시 이제 카카오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카카오 주식의 앞으로의 조정 기간, 어떤 반등은 언제쯤 할까? 그런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미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요번에 정부와 당에서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카카오를 이 문재인 정부가 마치기 전에 정리정돈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독점을 해왔다 지금. 자,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졌던 게 타다고, 최근에 또 터졌던 게 모빌리티고, 계속. 그리고 배민의 배달의 민족도 문제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직방이 또 중개업에 진출한다, 그런 문제들 계속 그 골목 상권을 플랫폼 기업 정부가 이제 강하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좌파 정부는 재벌의 어떤 독점을 막는 거예요. 막는 게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고, 자, 그리고 재벌의 어떤 경영 승계, 자, 그리고 부적절한 경영 승계, 부정한 경영 승계, 그런 것에 대해서 단죄를 내린 게 좌파 정부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구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가석방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좌파 진영에서 욕을 먹었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떤 정치 철학이고 정치 방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카카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권 내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으면서 컸는지는 모르지만, 주식시장에 많은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공정위의 인가,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허가 과정에서 간편 심사하고 쉽게 다 인가가 났다라는 거예요. 인가가 났다. 후에 계속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문어발식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죠. 그런 거, 이게 막상 그런 과정을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렇게 확장을 해서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혁신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자, 그렇게 해서 간다고 했는데, 막상 독점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가격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진 게 모빌리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입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점하고 있다, 컴퓨터 알고리즘까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 카카오 그룹의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주 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삼성으로 보면 삼성 에버랜드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지분을, K큐브 홀딩스에서 김범수 회장이 지분을 갖고, 또 다른 그 회사에서 또 카카오의 지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K큐브 홀딩스의 그 주주들이 대부분이 또 그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경영이 되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에서 계속 확장을 해서 성장한 카카오 그룹이, 자, 옛날에 그 재벌들의 어떤 상속 방법을 다
접수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혁신 기업이라는 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또 예전에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삼성이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고 있더라. 뭐 물론 삼성처럼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모양이 보이더라. 자, 그런데 그걸 또 허위 보고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카카오가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그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독점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의 목소리가 커졌고,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자, 이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 골목 상권을 뭐 카카오, 뭐 골프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헤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칼날이 카카오에. 자, 오늘 뭐 하는 얘기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자,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게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을 뭐랄까요? 뭐 그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어떤 시대의 요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뭐 계속해서 그냥 기업 합병을 승인해 줬다라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의 인수합병 시도를 모두 허용해.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이런 인수합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허용을 했겠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 많이 해준 거예요. 자, 이 가운데 그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가족회사 K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기업 합병도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사실 공정위가 K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기업 결합도 승인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좌파 정부가 뭐라 할까요? 재벌의 독점 체제를 막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지주회사에 대한 그 가족 경영, 그 다음에 지배 구조의 어떤 잘못, 자,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왔는데 그것을 승인해준 꼬라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꼬라지가. 자, 14일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44건, 네이버 관련 32건의 기업 결합을 전부 승인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66건은 간이 심사 방식을 통해서 신속 승인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했냐면 네이버의 자산 총액이 2017년에 쭉 6천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4년 만에 13조 6천억 원. 이게 2배가 더 성장했네요. 자, 물론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기업 합병을 통해서 뭐랄까요, 어떤 간편 심사를 통한 기업 합병을 통해서 자산의 어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산이 올라간 거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2016년에 뭐 사실 카카오 이거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카오톡 외에는 없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성장한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2016년에 5조 1천억 원이었어요. 어떤 자산의 총액이. 자, 그런데 지난해, 뭐 올해는 더겠죠. 13조 6천억 원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데는 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이 플랫폼 기업이 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공정위에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막 골목 상권을 이제 자유롭게 침해하게 되고, 이제 뭐랄까요, 다 이제 확병한 이후에 사업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카카오가 좌파 정부의 결국 이제 칼날을 맞은 것은 이 지주회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주회사가 누락됐고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좌파 정부의 어떤 용의 비늘,
그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라는 거죠.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같아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랄까요, 신속하게 승인을 해줬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이제 당정이 합의를 했으니까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최근에 카카오와 KB홀딩스, K큐브 홀딩스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고 그래요. 자, 이 회사는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2대 주주예요. 사실상 카카오의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데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뭐 계열사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원이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참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걸 누락시키고 은근슬쩍 넘어가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자, 결국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직 그 뭐랄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법률팀도 있을 텐데 자, 이걸 계열사에 누락시켰다. 당연히 의심을 받겠죠.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사건이 오늘과 같이 커진 거예요. 자, 이 회사가 그 2007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그래요. 자,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뭐 예전에 재벌들이 그 가족 경영, 그 독점 재벌들이 가족 경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이 혁신기업이라는 데가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다. 자, 일단 자료에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들이 담겨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가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지배 구조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료를 누락하면 총수인 김 의장의 제재 당사자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이르면 연내 전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제 어떤 제재를 할 건지 이제 나오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돼요. 어떤 제재가 나오는지.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솜방망이 조치가 나오면은 그거는 국민의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지금 좌파 정부가 추진했어요. 삼성 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그래서 깜빵까지 갔잖아요. 재밌는 게 최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 실세는 고승범 위원장이잖아요. 금융위원장. 엄청난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토부 장관도 존재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뭐 이제 보이지가 않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디 있냐 했더니 그 음성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 가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봤어요. 그런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분이 드디어 이제 카카오와 독점 플랫폼 기업 제재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엄격하신 분이니까, 자, 이분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카카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잖아요. 자, 그 골목상권은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죠? 그 서민들이 다 누구예요? 좌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좌파 정부 들어서 사회가 더 양극화가 됐다고 봐요. 집 때문에 중산층이 벼락거지 된 건 비일비재하고, 집 때문에 양극화된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막 자살하고 있잖아요. 자살하고 다 신용 파탄 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진짜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그 인원수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K방역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로 걸리니까
위드 코로나도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또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주식이 1450에서 3000까지, 지금 3200까지 뛰었잖아요. 자, 그 와중에서 누가 돈을 벌었어요? 일반인들이 벌었어요? 일반인들 못 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 주식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없기 때문에 되질 않는다. 자, 그러면 2030 연끌 세대들이 마통 만들어가지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가서 돈 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깨졌어요. 일부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만 벌었다. 그리고 이 재테크라는 것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부동산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는 사람은 비트코인도 잘해요. 한 가지를 잘해야 다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맥상통하는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범인들이 그 아무것도,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시장에 뜬다니까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못 벌어요.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가서도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니까. 작년에 뜨거웠던 주식시장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못 벌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받아서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카카오 게임즈 한 주 받아서 돈이 되나요? 10주 받아서 돈이 되나요? 그거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상장하는 주식. 자, 그럼 누가 돈을 벌었어요? 바로 그 대기업, 카카오, 그런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은 상장을 했어요. 자, 거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회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팜, 그런 벤처기업에 다녔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수십억 대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회는 절대로 부가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카카오에서 많은 주식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판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분배가 잘 돼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뜬 기업들이 다 뭐예요? 바로 플랫폼 벤처기업,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 주식회사들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그 직업도 어떤 직장도 양극화돼가지고, 그런 직장은 들어가서 스탁 옥션 받아가지고 진짜 주식이 또 상장하고 1년 뒤면 퇴사도 하잖아요. 몇십억씩 벌고. 그리고 월급도 세고, 벤처기업들, 게임 회사들. 자, 그런데 지금 제조업은 어때요? 거의 공장 자동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원은 감축하죠. 제조업은 중국의 경쟁력이 인건비에 또 밀려서 또 단가가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제조업은 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구조가 양극화되면서 이 사회도 양극화되고 있는데, 지금 좌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것은 이런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독점 기업들이 바로 공정위 심사에서 거의 간편 심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심사 과정에 다 그냥 패스하면서 이렇게 독점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독점 기업이 바로 이 좌파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재벌 독점 스타일의 가족 경영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지금 좌파 정부가 그냥 넘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제 오늘 그 상생협력 발전이라고 해서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이 정부가 압력을 계속 가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며칠 전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융위원장한테 쫓아갔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달라, 유예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게 분위기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생 협력 발전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상생 협력 발전을 내놓고 뭐 사업을 포기하고 자 그다음에 솜방망이가 혹시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백기투항 했다고 그래요. 백기투항. 자 김범수 시장이 뭘 얘기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을 없애고 뭐 이제 카카오톡에 가입한 운전사들한테 이렇게 호출하는 걸 없애겠다라는 거죠. 뭐 이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3천억을 내놓겠다. 뭐 이것도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3천억을 내놓겠다. 자 이런 거는 뭐 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카카오가 백기투항을 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니까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고 택시 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 호출도 없애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게 별 의미가 있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잖아요. 자 이 회사가도 이제 아직은 이걸 회사를 어떻게 할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상생안에 합의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자 이거 이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부에 호응했다. 자 그리고 정부도 뭐 그 정도면 미약하지만 뭐 받아줄 수 있다. 자 이런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든다 라는 얘기죠. 자 카카오에 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는 또 투자자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카카오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아니겠어요? 돈에 관한 거니까. 자 일단 카카오는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급반등이라는 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뒤에서 표에서 보겠지만 한 10배가 늘었어요. 최고 많이 10배, 8배에서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떨어지는 그 거대한 물량들이 밑에서 다 받아준 세력이 그걸 받아줘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가려면 더 좋은 호재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 가치가 과대하게 폭락했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네? 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래된 양보다 더 많은, 왜냐면 지금까지 거래된 떨어지면서 거래된 금액들이, 거래된 그 주식들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해야 돼. 그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 자, 그러나 카카오는 이제 성장 동력을 현재로서는 잃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혁신성을 가지고 그 골목상권으로 침해하고 골목상권으로 가고 카카오 금융으로 가던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것도 잃어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세계로 진출할지 어떻게 될지는 카카오가 이제 혁신안을 짜겠지만 현재로서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라갈 힘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 악재를 흡수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최근에 악재를 흡수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또 거래가 됐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보합까지 갔었나요? 뭐 이제 조금 플러스 많이 빠졌다가 거의 약보합까지 갔는데 자 그게 뭐예요? 상생 법안이 나왔다. 상생 하겠다는 협약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있냐 이거야. 사업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있냐고. 이제 말 그대로 팔다리를 자르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이 악재를 흡수하고 새로운 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회사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 조정은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차차. 야 이거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문어발식 확장식 말 그대로 그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카카오의 장점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벌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식을 많이 사놨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올렸다 내렸다 하겠죠. 그냥 빼진 않거든요. 걔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일단 물량을 일단 그 털어가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최근에 떨어질 때는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주식의 기본기가 약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 충분한 기간 조정을 확인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보고 사야 되는데 무조건 고점에서 뭐랄까요, 뭐 한 30%, 20%, 10% 빠졌다고 싼 메리트로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밑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고점에서 빠진 걸 생각을 해요.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둘 다 거쳐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이게 매집인지 뭐 매물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카카오가 싸네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샀습니까? 안 샀잖아요. 팔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예전에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일반인한테 던진 매물이에요. 그러면 그 매물들은 올라올 때는 다 매물대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거 장기적으로 샀겠어요? 다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시죠. 일단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17만 원 갔다가 오늘 11만 1,000원.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비하면 한 6만 원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적인 반등은 나올 타임이에요. 분명히 반등은 나올 타임인데 반등이 클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매물이 많잖아요. 이게 평소 거래량의 10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매물을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한 체력이 되느냐, 이만한 그 어떤 호재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카카오가 지금 호재가 나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악재지. 나올 일은 악재밖에 없어요. 정부의 제지와 언론의 폭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설령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한 2, 3일 나올 수는 있지만, 자, 이거 뭐 그거 먹으러 들어갈 바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카카오라는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일봉이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작년 1월에, 작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자, 22,000원짜리였어요. 22,000원짜리. 자, 17만원. 자, 그럼 이거 몇 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은 추세가 꺾어졌잖아요. 이 꺾어진 주식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쉽지 않다. 이게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고점에서 물려주신 분은 일단 털고 나오셔야 돼. 털고 나가셔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카카오가 앞으로 좋게 될 거다. 뭐 해서 뭐 장기적으로 가면 먹을 것이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 회사의 방향성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 독점 기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계속 뭐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카카오라는 회사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가지고 그 하드웨어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팔다리를 다 잘려버렸다라고 할 때는 뭐랄까요, 뭐 이 당분간 추세 전환이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뭐 들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뭐 살 계획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월봉을 보시면 아주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알 수 있죠. 2020년 초에 한 31,000원짜리가 이렇게, 자, 월봉으로 봐도 이게 조금 더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되지 않냐. 자, 제가 보기에는 주봉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봉은 이제 너무 이게 뭐 변동성에서 움직이는 거고, 월봉은 또 너무 긴 기간을 통해서 또 보는 것 같고, 주봉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 한번 저점을 잡고 반등을 어렵게 줘도 한 13만 5천 원, 14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여기서 이런 그 10만 원대 뭐 한 13만 원대에서 긴 그 조정 기간,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간, 자,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카카오라는 기업이 보시면은 이 퍼가 351이에요. 엄청나게 그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의 확장성이 엄청났으니까. 자, 그런데 이 퍼가 이제 예전에는 그 사업의 확장성이 가능할 때는 이 퍼가 뭐랄까요, 뭐 납득이 됐는데 이제 사업의 확장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모색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뭐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팔 것이냐, 또는 뭐 저평가됐으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방향성들이 아마 앞으로 뭐 한두 달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은 또 그렇다고 외국인이 뭐 이 바닥에서 산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건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또 가격 방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의 어려운 점이죠,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당분간 지켜봐라. 이거 뭐 여기 들어와서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치고 짧게 치고 나오고 빠지고 뭐 그렇게 하시고, 당분간은 지켜봐라. 왜냐면 회사의 앞날을,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벌려나갈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답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안을 찾을 때까지는 매매를 보류하다.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